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저녁 시간에 보탬이 되는 뉴스 플러스입니다.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에 코스피가 종가 기준 역대 최대 하락폭을 보이는 등 오늘 우리 증시 최악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5분 거래 정지 사이드카에 이어 20분 거래 정지 서킷 브레이커까지 4년여 만에 발동됐는데요. 잠시 뒤 이슈 플러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미국 경기 침체 우려에 우리 주식시장이 대폭락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동반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된 끝에 역대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8월 임시국회 첫날 야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노란봉투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노동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낮 기온이 40도에 육박하는 극한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온열 질환도 속출하고 있는데 이런 폭염이 앞으로 열흘은 더 계속된다는 예보입니다. 카이스트 서울대 등 명문대생들이 대규모 연합 동아리에서 마약을 유통, 투약해오다가 대거 적발됐습니다. 고급 호텔과 놀이동산은 물론 해외 원정까지 나가 투약했습니다. 사격 조영재 선수가 남자 25m 속사 권총에서 은메달을 따냈습니다. 잠시 후부터는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가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28년 만에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이란의 보복 공격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국제사회가 만류에 나섰지만 전면전도 불사한다는 입장인데 이스라엘도 강경 입장을 보수하면서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폭염 기세가 무섭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낮 기온이 40도를 육박한 가운데 곳곳에서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날씨가 다음 주까지 계속된다는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폭염 상황 알아봅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오늘도 40도에 육박하는 극한 더위가 이어졌다고요? 네, 전국적으로 푹푹 찌는 한증막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비공식적으로는 경기 양평군 옥천면이 39.2도, 경기 여주 점동면이 38.4도를 기록했습니다. 어제에 이어 이틀째 40도에 육박하는 더위가 나타난 겁니다. 공식적으로도 경남 양산 36.7도, 강원 정선도 36.4도까지 올랐고 체감온도는 36도 이상 한증막 더위가 이어졌는데요. 이로 인해 더위로 인한 온열 질환자 수도 지난 3일 기준 추정 사망자 11명을 포함해 1,500명을 넘었습니다. 기온이 크게 치솟으면서 대기 불안정의 강도도 세져 조금 전 전남 무안에는 시간당 102mm의 이례적인 물폭탄급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면서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충남 당진 신평면에도 1시간에 72mm, 전남 장성 황룡면에도 시간당 60.5mm의 강한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예, 이런 더위가 언제까지 이어지는 겁니까? 네, 앞으로 열흘 이상 더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말과 다음 주 후반까지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질 걸로 예상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입추와 말복을 지나 광복절까지 더위가 지속하는 셈입니다. 열흘 이상 더위가 이어질 걸로 보이는 만큼 철저한 건강관리가 필요합니다. 노약자는 햇빛이 강한 낮 동안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야외에서는 물, 그늘, 휴식을 충분히 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미국 침체 우려가 공포로 변하면서 우리 주식시장은 최악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했지만 역대 최대의 낙폭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코스피는 2% 넘게 급락한 채 문을 연 뒤 숨 돌릴 틈도 없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5% 넘게 미끄러지자 오전 11시 매도 호가 효력을 5분 동안 정지하는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2시간 뒤에는 코스닥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과도한 시장 변동성에 긴급 처방을 내린 건데 효과는 없었습니다. 오후 들어 낙폭이 더 커지면서 8%를 넘어서자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됐습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던 2020년 3월 이후 4년여 만입니다. 모든 주식 거래를 20분 동안 멈추게 했지만 시장 불안감은 좀처럼 잡히지 않았습니다. 코스피가 장중 10% 넘게 폭락해 2,400선을 내줄 정도였습니다. 그나마 내림폭을 줄이며 8.7% 빠진 2,440대로 마감했는데 하락분으로 보면 230포인트 넘게 빠져 시가총액 192조 원이 증발하면서 역대 최악의 하루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도 무려 11.3%나 폭락해 690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글로벌 경기는 둔화되고 있는데 연준의 금리 대응이 늦어지다 보니까 실망감 또는 경계감들이 수급적인 과민 반응으로 좀 한국 증시만 폭락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동반 패닉으로 미국 경기 침체 우려에 중동발 리스크까지 더해지면서 한동안 주가 변동성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우리 주식시장이 크게 휘청이자 금융당국이 긴급 시장 점검 회의를 열고 낙폭이 과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오늘 오후 김병환 금융위원장 주재로 시장을 점검했습니다. 김 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 등 참석자들은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두드러지면서 전 세계 증시가 큰 변동성을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 여건과 비교해 낙폭이 과도하다며 증시 변동성이 지나치게 커지지 않도록 불안감 확산이나 쏠림 현상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증시가 전 거래일보다 12.4% 폭락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전 거래일 종가 35,909보다 4,451포인트, 12.4%가 급락한 31,458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3,836포인트가 떨어졌던 1987년 10월 20일 블랙 먼데이를 뛰어넘는 최대 낙폭입니다. 이와 함께 일본 종합주가지수인 토픽스도 12.2% 하락했는데 오사카 증권거래소는 토픽스 선물 거래를 일시 중단하는 서킷 브레이커를 발동했습니다. 네, 국내 증시가 이렇게 급락을 거듭하며 검은 월요일을 맞이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을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코스피가 200포인트가 넘게 떨어졌는데 200포인트 넘게 떨어진 거는 처음인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가장 많이 떨어졌던 시점이 여러분들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2020년에 팬데믹 경제 위기 선언했을 때 20년 3월입니다. 그때 코스피가 133포인트 떨어졌었는데 이번 전일 대비 떨어진 게 234포인트니까 말 그대로 역사상 최대치로 떨어진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종가 기준뿐만 아니라 장중 한때까지 포함한 수치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코스피 하락폭 순위를 보고 있는데 그 폭 숫자만 하더라도 오늘 수치가 어느 정도였는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좀 하락폭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네, 정말 그 패닉 셀링이 등장했다. 굉장히 공포감으로 주식 시장에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돈을 주식 시장에서 빼는 행위죠.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서 돈을 빼는 과정에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가격이 낮게 계속 결정되는 거죠. 예. 그래서 2020년대도 크게 팬데믹 경제 위기와 함께 패닉 셀링이 나타났었고 역시 마찬가지 지난주에 발표된 여러 미국 경제 지표들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보면서 미국 시장은 먼저 조정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날 한국장도 안 좋겠구나라는 것은 많이들 예감을 하셨던 부분이에요. 근데 실제 예상했던 대로 블랙 먼데이가 실현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긴 해도 이런 정도까지 낙폭을 예상하셨습니까? 그 정도는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이따가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낙폭이라는 것이 공포감의 낙폭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낙폭을 만든 한 세 가지 요인, 글로벌 증시를 조정시킨 세 가지 요양을 것을 이제 요약해 보면 한 가지가 미국 경기 침체 공포감, 예. 두 번째가 중동 불안 공포감, 또 일본의 엔캐리 트레이드가 계속 이뤄졌었는데
그게 청산하겠다라는 공포감.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 구체적으로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 공포감입니다. 미국 경기 침체 현상이 나타난 건 아니에요. 이따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동발 불안으로 인해서 국제 유가가 100달러를 초과했다거나 그런 공포감인 것이지 실제 100달러를 초과했거나 하는 현상은 아니에요. 그리고 엔퀘리도 역시 청산 절차에 있겠다, 청산 절차가 들어가겠다 하는 움직임을 포착하는 것이지 실제 청산이 순 매도 포지션이 순 매수 포지션으로 바뀐 건 또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은 그만큼 심리지표다, 선행성이 있다라고 강조하는 것처럼 이런 현상들에 대한 과잉 공포감으로 주식시장에서 주식시장에 맴돌면 안 되겠구나, 이제 돈을 빼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돈이 대거 빠지는 현상 속에서 주가가 조정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증시 폭락 세부 분석은 잠시 뒤에 하기로 하고 그 전에 네. 이게 가끔 발동되다 보니까 증시에 관심 없는 분들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이드카와 네. 서킷 브레이커 이거부터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일단 서킷 브레이커는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가장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백내에 이 두꺼비 집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기가 과부하가 걸리면 그걸 내려버립니다. 자동으로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게 서킷 브레이커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주가가 급등락할 때, 그러니까 지금처럼 급락할 때도 발동하지만 급등할 때도 발동할 때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변동성이 너무 심하면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주식 매매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그런 금융 시스템입니다. 이것을 하루에 한 번만 발동이 가능한데 단계별로, 이게 서킷 브레이커고요. 두 번째 사이드카인데요. 사이드카도 좀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사이드카는 약간 굳이 말씀드리면, 좀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제 운전하시다가 사이드 브레이크 이렇게 잠근다 할 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사이드카의 느낌이. 이건 이제 선물 시장을 중심으로 역시 변동성이 심해요. 그러면 과도하게 약 5%, 코스피가 5%, 코스닥 뭐 6%, 코스닥 5%, 이 정도 선물 시장의 가격이 전일 대비 급등락한다. 급등락하는 채로 1분 이상 지속된다. 그럼 5분 정도 거래를 중지시킵니다. 예. 이렇게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지시켜서 과잉 변동성을 더 만들거나 하는 것을 막기 위한, 또 금융시장에 충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절차인데, 이 시스템들이 발동된 게, 마지막으로 발동됐었던 게 정확히 4년 5개월 만입니다. 아하. 4년 5개월 전이 뭐였습니까?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요. 경제 위기 예. 때. 예. 그때 발동하고 4년 5개월 만에 처음 발동했으니까 굉장히 낯선 현상이 우리 한국 경제에 등장한 것이다라고 해석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뿐만이 아니라 일본 니케이 지수가 지금 12% 넘게 폭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타이완 지수도 지금 8% 이상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아시아 주요 증시가 미국 증시보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훨씬 많이 떨어진 이유가 있을까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미국 증시의 영향, 그러니까 지난주 동안에 발표됐었던 여러 고용 지표나 미국 ISM 제조업 지표나 소비자 신뢰 지수 여러 가지가 경기 침체의 양상을 더 보여주네. 미국도 경기 침체 5.5% 기준금리 인상했으니 못 당하고 침체가 오긴 오는가 보다, 이렇게 판단케 해주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미국 증시가 그렇게 움직인다 그러면 다른 대외국들도, 우리나라나 아시아 증시도 영향을 통상 받습니다. 근데 유독 아시아 증시가 많이 조정된 구체적인 배경은 여기에 한 가지가 더한 거죠. 그게 일본의 금리 인상입니다. 일본 중앙은행, 일본은행은 7월 말일자로 기준금리를 또 한 차례 인상했습니다. 그러니까 8년 동안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다가 지난 3월에 한 차례, 7월에 한 차례 두 번 금리를 인상한 거예요.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그만큼 일본 경제가 뒷받침이 된다. 그만큼 일본 물가 상승률이 뒷받침이 돼서 금리 인상해도 다시 디플레이션 우려 안 와도 돼. 안 할 수 있어. 다시 30년, 잃어버린 30년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 하는 자신감이 있을 때 금리를 정상화하는, 인상하는 절차가 있으면 좋은데, 지금 좀 불안합니다. 일본 경제도 그렇게 견조한 흐름이 아닌데, 그런데도 금리를 너무 과도하게 인상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시장의 해석이 더해지면서 이게 증시의 조정을 더 만든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미국의 어떤 지표 때문에 이렇게 증시 불안을 야기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밤 9시 반에 발표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기준으로는 그 시간에 발표돼서 한국 시간으로는 밤 9시 반에, 그러니까 금요일 9시 반에
미국 고용 지표, 고용 동향 지표가 발표됩니다. 예. 3대 고용 지표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신규 취업자 수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취업자가 얼마나 증가했느냐. 근데 증감세가 어떻습니까? 5월에 21만 명을 찍고, 그죠? 6월에 17만 명대를 찍고 7월에 11만 명대로 신규 취업자가 감소하는 추세. 예. 고용이 더 창출되지 않는구나. 경기가 둔화되는구나. 이렇게 해석하게 만들어주고요. 두 번째 중요한 지표가 실업률 지수입니다. 실업률 지표도 그동안에 전월이 4.1%였거든요. 4.3%로 또 올랐습니다. 이 실업률 기준으로 4.3%로 이렇게 오른 것은 최근 들어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는 현상이고 상승 흐름이 좀 가파르죠. 여러분 그래프를 통해 모양을 보셔도 예. 가파르죠. 이런 것 없이 4%를 초과하네. 미국 실업이 좀 문제가 되네 하는 현상.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 말씀드린다면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라는 지표가 있어요. 예. 이 값도 고용 시장이 침체될 때 임금 상승률이 둔화하거든요. 그 임금 상승률도 이미 4%를 밑돌기 시작해서 3% 중반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런 3대 지표가 모두 미국의 고용 침체가 등장하는구나. 이제 미국도 못 버티고 5.5%까지 금리 인상한 그 징후가 이제 나타나는구나 라는 것을 시장에서 확인하면서 많이 놀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커셔 해서웨이가 네. 갖고 있던 애플 주식을 절반 팔았다고 하던데 네.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해야 하는 겁니까? 뭐 조심스럽게 말씀드린다면 이건 여러분들이 오늘과 같은 이런 주식 흐름을 보시고 특히 직접 투자하셨던 분들은 더 공포감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여러 정보들을 모으는데 미국 정말 어려운 경제야, 경제 위기야, 경기 침체야. 이런 것을 보여줄 만한 증거나 사인이나 발언들을 다 모아서 정말 맞아라고 해석하시다 보면 정말 맞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한 투자자의 선택인 것이고 실제 미국 경제가 뭐 강한 하드 랜딩 올 것이다. 경기 침체 강하게 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미국 경제가 라이트한 경기 침체, 그러니까 마일드한 경기 침체라고 하거든요. 예. 잠재 성장률을 소폭 밑돌 때 그걸 경기 침체라고 해요. 근데 미국 잠재 성장률이 2%인데 24년 2분기 성장률이 2분기 기준으로 2.8%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사실은 여전히 견조한 상태예요. 실업률 지표도 아까 4%대를 초과하는 실업률을 봤지만 4%대 실업률이면 미국 고용으로서는 아직도 굉장히 견조한 고용 상황을 보여줍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여러 지표들을 가지고 안 좋은 것만 내 것으로 딱 포섭한 다음에 맞아, 내가 생각했던 대로 경기 침체 오네 이렇게 판단하시기보다는 몇몇 지표들이나 몇몇 인사들이나 또 몇몇 투자자들이 그런 액션을 취했다고 정말 미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가지겠네라고 판단하기엔 좀 많이 이른 감이 있다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노동시장이 아직 견조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실업률을 기준으로 경제를 미리 좀 예측해 볼 수 있는 네. 샤메 법칙 뭐 이런 네.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경기 예측을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좀 부정적으로 봐야 됩니까? 일단은 그 샴이라는 그 굉장히 유명한 경제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연준에서도 근무를 했었던 이코노미스트인데 실업률 지표를 가지고 판단했을 때 최근에 4.6%를 기록했잖아요. 예. 그러면 4.3%를 기록했잖아요. 예. 그러면 최근 1년 동안의 실업률 중에 가장 낮은 월별 실업률이 있겠죠. 약 1년 전 실업률입니다. 그거랑 얼마나 차이가 나나 계산해 보면 약 0.5%포인트 차이 납니다. 그 값을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면 바로 이 그래프가 나옵니다. 예. 그게 0.53%로 올라간 거예요. 이게 0.5를 상회한다 만약에 0.5%포인트를 상회하면 경기 침체에 강한 징후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짧은 시간 안에 실업률이 너무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예. 샴의 법칙에 따른 샴 룰에 따른 이 실업률의 상승 속도가 빠르게 올라온 건 맞아요. 그러면 경제를 볼 때 우리가 여러분은 아마 이 방송을 보실 때 화면에 비춰진 모습만 보이시지만 사실 이 스튜디오 현장에 오시면 이 현장에 3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정말 많은
임직원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목격하고 있는 게 제 얼굴만 목격한다고 이렇게 생겼을 거야. 한 사람만 있을 거야라고 생각할 수 없잖아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미국 경제를 보여주는 지표가 수천 가지인데 그중에 실업률 지표만 가지고 실업률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니 경기 침체야라고 이해하는 건 과잉 공포감이라는 거죠. 물론 실업률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니 이것에 따라서 연준의 대응도 중요합니다. 연준이 이제 금리 인하를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됩니다. 예. 9월에. 그럼 금리 인하를 하면 다시 미국 경기의 선순환을 유도해요.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경기 침체의 모습을 보이거나 잠재 성장률을 소폭 밑도는 마일드한 경기 침체로 접어드는 모습인 거지 아직까지도 실업률이 지금 예를 들면 최저 실업률이 4%였는데 근데 최근 실업률이 4.6%다 만약에 이런 현상과 5였는데 5.6%로 올라간 건 다르죠. 예. 그러니까 지금처럼 낮은 실업률에서 조금 올라간 현상 이게 좋은 거라고 제가 표현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현상을 놓고 무조건 딱 샤메 룰만 적용해서 경기 침체 오는 거 맞아라고 확신 갖기는 상당히 이르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샤메 법칙이라는 게 미국에서 어느 정도 위치, 공신력을 갖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지금 일시적으로 이민자가 급증을 하면서 실업률이 높아졌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네. 보셨어요? 일단은 말씀드리면 뭐 샴의 법칙 굉장히 유명합니다. 예, 유명하고요. 뭐 샴 말고도 다양한 미국 경기 침체 여부를 진단하는 룰이나 아니면 지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표들을 가지고 확인을 하면서 여러 지표들이 동시에 다각도로 미국 경기 침체 맞아, 미국 경기 침체 오는 선행 지표격이 맞아라고 확신이 들기에는 하나의 지표만으로 판단하기는 좀 이른 감이 있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무시할 필요는 없지만 참조할 것이지만 이것만 가지고 맹신하기엔 좀 이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미국 경제가 특히 미국 고용 시장이 매우 탄탄했었던 그 배경 중에 하나가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유입돼서입니다. 예. 그래서 영어를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영어 표현밖에 없어서 의견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employment, 이 고용자가 US born employment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태어난 인력들이 있어요. 근데 해외에서 foreign born employment라는 개념. foreign born employment. 해외에서 태어난 인력들, 그러니까 외국인 인력들이 대거 미국으로 진입합니다. 미국, 예. 캐나다로. 그러면서 이 고용자가 계속 늘어났죠. 그래서 이 원하지 않는 3D 업종도 있는데 다 일자리가 채워지는 그리고 고급 일자리들도 많이 채워지는 그런 것들이 미국 고용을 좀 탄탄하게 만들었었고 그 전에 있었던 외국인 인력들이 유입되지 않았을 때의 실업 상황은 물론 차이가 있겠죠. 근데 여전히 이 경기 침체가 진전이 되거나 하는 과정에도 추가적인 외국인 인력들은 미국으로 진입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변수가 됐다라고 해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수많은 지표 중에서 한두 개 가지고서 공포감에 질릴 필요는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지금 중동발 지정학적 그런 불안감 네. 그리고 미국의 고용 충격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이거 굉장히 무섭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24년 상반기에 좀 불안감이 고조됐었던 그 한 가지 요인이 중동 불안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 중동 불안, 우려했던 그 중동 불안이 확전되는 양상이잖아요. 확전되면 무슨 일이 야기될까?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첫 번째가 국제 유가의 급등입니다. 국제 유가가 만약에 $100 이상으로 치솟으면 다시 22년의 초인플레이션을 연상케 만들어줘요. 그러면 이른바 미국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경기는 좀 안 좋아요, 지금. 경기 침체라고도 불려져요. 근데 제가 하드 랜딩은 아니고 소프트 랜딩이다. 어쨌든 경기 침체지만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낮은 수준의 경기 침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진전되는데 물가는 물가대로 만약에 안 잡히면 금리를 인하할 수도 없는 거예요. 금리를 인하해서 경기를 이제 물가는 다 잡았으니 첫 번째 숙제 끝냈으니 두 번째 숙제 하자 했는데 두 번째 숙제 하려고 했는데 첫 번째 숙제가 안 끝났대요. 그러면 이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 놓이면 금리 인하라는 것도 동원할 수가 없습니다. 예.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중동 불안이 확전돼서 역시 확전된 거죠. 확전됐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실제 국제 유가가 급등한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유가가 만약에 $100 정도로 초과하게 된다면 그러면 말 그대로의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협에 강하게 노출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하루 동안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시총이 235조 원이 날아갔습니다. 네. 이 바닥은 어디일까요? 네. 저는 의견을 드린다면 지금부터 FOMC, 9월 FOMC가 있기 전 약 한 40일 정도 남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기간 동안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해서 경기 부양적으로 스탠스를 바꾸기 어려운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늦은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구간 동안 만약에 시급한 상황이 오면 긴급 소집 회의를 열어서라도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인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으로서는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9월 FOMC 회의를 지나면서 실제 기준금리를 만약에 인하해요. 그러면 기업들의 투자를 유인하고 또 고용 창출이 야기되고 소득 소비가 개선되는 선순환을 유도할 수 있는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는 시점인데 그 시점으로부터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40일 정도. 그럼 이 40일 정도는 한 달 넘는 시간 동안 추가적인 경기 침체를 확증할 수 있는 지표들이 또 나온다면, 그러니까 이 고용 말고요, 제조업 지표라든가 도소매 판매액이라든가 소비자 신뢰 지수라든가 그리고 미국 2분기 경제 성장률 잠정치라든가 이런 여러 지표들이 또 한 번 나올 때 혹은 많은 기업들의 실적 지표죠. 이런 것들이 맞아 경기 침체 맞네라는 확신을 주는 그런 경로가 또 나타난다면 FOMC를 앞두고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면 추가적인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지표들이 반대의 방향을 가리킨다면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네. 뭐 이 정도는 미국 경제 괜찮네라는 식의 데이터가 또 나온다면 추가적인 조정 없이 지금 이렇게 기록한 이 지표가 바닥을 형성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향후에 발표되는 미국 고용이나 경기나 물가 지표들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실제 그 지표들이 경기 침체 맞아라는 것을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어주는 동의하게 해주는 그런 지표들이 추가적으로 나온다면 당연히 추가적인 조정이 있을 수 있다. 제가 이 부분은 좀 강조하겠는데요. 24년 상반기까지는 이런 표현해도 될까요? 기승전 금리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22년부터 24년 상반기까지의 세계 경제의 숙제가 물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물가를 잡기 위해 두 번째,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인상했어요. 금리를 인하할 수 없었어요. 그게 시장에 영향을 줬던 거예요. 근데 이제 스탠스가 바뀝니다. 24년 중반을 기점으로 이제 핵심은 물가가 아니라 경기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핵심, 물가가 숙제였을 때는 고용 실업률이 더 올라가네? 안 좋네? 그럴 때는 뭐였어요? 항상 bad is good. 경기가 안 좋아지니 물가 잡히겠구나. 그러니까 물가 잡히겠으니 금리 인하할 것이고 주가 좋겠구나. 이렇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고용이 안 좋아지면 주가가 좋았어요. bad is good였어요. 오히려. 근데 반대로 이 하반기부터 24년 하반기부터는 관전 포인트가 물가가 아니라 경기로 바뀌니까 경기가 안 좋은 지표들이 나와요.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와요. 그러면 bad is bad, good is good이고요. 이런 식으로 지표가 발표될 때 해석을 하는 방향을 그렇게 가져가시면 여러분께서 훨씬 쉽게 접근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큰 틀은 금융당국이 잡으라고 하고 지금 투자자들은 좀 공포에 질리셨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의 시장은 이제 FOMC 미국의 금리 인하를 앞선 채 한 달 넘는 시간 동안에는 이런 지표가 어떻게 발표되느냐에 따라서 급등락이 심할 겁니다. 또 중동 불안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또 역시 급등락이 심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간은 조금 시장에서 관망하는 자세로 여러분이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대응하시면 어떨까 생각이고요. 여러분이 이제 확 조정이 됐으니 이제 들어가야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단편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지금 일련의 국면이 다양한 불확실성을 만드는 요인들이 복잡하게 작용되어 있으니 그 요인들,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요인들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지켜보시면서 좀 확실하게 의사결정 내리시는 게 어떨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9월 FOMC 금리 인하를 말씀해 주셨는데 어느 정도로 내려가겠습니까? 빅스텝이 가능이 어느 정도 됩니까? 만약에 남은 9월 중순에 FOMC 회의가 있기 전까지 남은 발표되는 지표들이
경기 침체를 정말 확실케 해주는, 경기가 정말 어렵다라는 걸 확실케 해주는 그런 지표들이 추가적으로 발표되든가, 혹은 물가 상승률이 예를 들어서 지금의 CPI 물가 상승률에서 만약에 2%라는 목표 수준에 거의 가깝게까지 오거나, 그러면 빅스텝을 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고서는 그냥 베이비 스텝 0.25%포인트만 인하해서 시장에 또 다른 큰 충격을 가져오지 않는 방향으로 의사결정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그 가상자산, 비트코인 같은 그 메이저 그런 코인들도 많이 떨어졌단 말이죠. 이거 네. 어떤 영향이 있다고 보세요? 유독 이 선행성이 심한 자산이 있어요. 자산 중에 가장 대표격이 주식이 있고 부동산이 있는데, 예. 혹은 요즘에는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 시장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죠. 근데 유독 변동성이 심한 자산이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이고 선행성이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공포감이 등장한다. 그러면 먼저 많이 떨어지는 게 이 변동성이 심한 코인과 주식시장이고요. 반대로 공포감이 드리워지네, 불안하네, 그럼 안전자산을 더 선호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안전자산 성격이 아니거든요. 예. 공격적 투자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산으로부터는 돈을 빼는 겁니다. 그리고 안전자산으로 돈의 이동이 있어요. 그래서 금이라든가 달러 선호 현상이 지배적이고, 그런 현상이 실제 외환시장이나 금시장에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렇게 공포감이 커지느냐 아니냐, 이것이 이 코인 시장과 주식시장을 억누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앞서 연준의 9월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예상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한국은행은 이제 8월 22일 날 금통위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가 있고요. 그리고 9월에는 없습니다. 10월에 또 금통위가 열립니다. 그러면 한국은행으로서는 저의 의견은 뭐가 맞느냐를 논하기 전에 한국은행 혹은 금통위 위원 혹은 한국은행 총재까지 그 입장에서는 굳이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해서 선제적인 인하를 했을 때 야기될 부작용들, 예. 외국인 자금의 급격한 유출이라든가 혹은 가계부채의 급증이라든가, 지금 부동산 가격도 서울을 중심으로 반등하고 있는데 약간 기름 붓듯이 부동산 가격을 또 폭등시킨다든가 예. 하는 부작용을 야기하고 싶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9월에 FOMC 회의 결과를 보고 실제 금리 인하가 있다면 그걸 목격하고 10월에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다만 지금 1년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9월에 FOMC 때 미국이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높구나라고 생각하니까 그래도 선제적 금리 인하를 해도 되겠다라는 의견, 네. 이 비중 혹은 가능성은 조금 올라가고 있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아직까지 그 선택을 뒤집을 만큼 10월이 아닌 8월로 뒤집을 만큼 그런 성격의 것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외 주식 폭락 사태와 그리고 경기 전망, 김광석 한양대 겸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예고대로 국회 본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벌써 7번째 야당 단독 법안 통과가 이뤄졌는데요. 역시 예상대로 여당은 표결에 불참했고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재석 179인 중 찬성 177인, 반대 2인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당 법안에 반대해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즉각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정치 파업을 불러올 공산이 큰 불법 파업 조장법이고 노사관계는 물론 산업계 전반에 혼란만 가져온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지게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대한민국의 우상향 발전 모두를 해낼 겁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이 법을 막을 것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은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할 때 노사 타협도 원활해지고 시장 경제 또한 안정적으로 굴러갈 것이라며 노란봉투법은 친기업법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오히려 김문수 후보자 같은 부적격자를 노동부 장관에 지명한 게 반시장적이라고 역공을 폈습니다. 자신들의 반헌법적 노동 탄압 발상부터 반성하고 김문수 씨 지명을 철회해야 합니다. 노란봉투법 처리를 비롯한 효능감 있는 민생 정치를 뚝심 있게 밀고 나가겠습니다. 22대 국회 들어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법안은 이번이 7번째인데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또 폐기 수순을 밟을 거란 전망이 유력합니다. 거부권만 남발할 게 아니라 대안을 내놓으라고 촉구하는 야당도 필리버스터와 거부권 건의로 대응할 뿐 의석수에 밀려 민생 법안을 주도할 수 없는 여당도 도돌이표 정국의 무기력함을 느끼는 건 마찬가지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당장 타협이 가능한 민생 법안 위주로 대화를 풀어가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는 가운데 이달 중순 민주당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양당 지도부 출범이 마무리되면 변화를 모색할 거란 기대도 흘러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노조라는 이유만으로 불법 행위를 해도 면책받는 특권을 누리게 돼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를 이루려던 그간 노력이 물거품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원청 사용자가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교섭해야 하는지 불분명해지고 무분별한 교섭 요구로 산업 현장이 혼란스러워질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법 개정안에 결코 동의할 수 없고 정부가 해야 할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친한계 인사를 잇따라 지도부에 안착시키면서 한동훈 체제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당내 인선은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한 대표 리더십의 중요 시험대는 결국 최상병 특검법이 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강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에 김종혁 현 조직부총장을 지명했습니다. 의결권을 가진 지도부 9명 가운데 남은 한석에 언론인 출신의 친한계 원외 인사를 앉힌 겁니다. 이로써 의원총회 추인을 받은 김상훈 신임 정책위의장을 포함해 여당 최고위원 9명 중 과반인 5명이 친한동훈계 인사로 채워지게 됐습니다. 한 대표가 사실상 쟁점 사안을 결정할 실질적 권한을 쥐게 된 셈입니다. 대변인단을 포함한 한동훈 체제 나머지 진용도 새롭게 정비했습니다. 수석 대변인으로서는 곽규택 의원과 한지아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전략부총장으로는 신지호 전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선거 때만 가동되던 인재영입위원회를 상설화하겠다고도 공언했는데 외부 인사를 수혈해 친한계 덩치를 더 키우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한 대표는 6선 조경태, 5선 권성동 의원과 오찬을 하는 등 중진들과의 접촉면도 넓혀가고 있는데 당내 결속을 목표로 한 행보란 분석입니다. 물론 본격 닻을 올린 한동훈 후의 첫 시험대는 역시 최상병 특검법이 될 거란 관측이 적지 않습니다. 제3자 추천 특검법을 제안하는 한동훈 대표와 달리 추경호 원내대표를 축으로 한 친윤계는 수사 결과부터 지켜보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대표로서도 많은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당 의원들은 아직도 반대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득 작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민주당은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한 대표 본인이 제안한 특검법을 어서 발의하라고 재촉하며 여당 지도부 흔들기에 팔을 걷어붙인 모양새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입장을 계속 뭉개기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당의 판단입니다. 말만 떠들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 법안을 한번 발의해보는 게 어떠냐. 야권은 이 밖에도 8월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과 방송장악 의혹 국정조사 등을 관철시키겠다며 여당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당내 인선 문제를 매듭짓자마자 거센 외풍에 직면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댓글팀을 운영하며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수처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한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3부에 배당했습니다. 시민단체가 같은 의혹으로 한 대표를 고발한 사건은 대검찰청으로 이첩돼 배당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이스트 대학원생과 서울대 등 명문대생들이 연합 동아리에서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들은 호텔이나 놀이동산은 물론 해외에도 마약을 숨겨가서 집단으로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기혜 기자입니다. 자동차를 8대 이상 보유하고 고급 호텔과 리조트 VIP를 다수 보유해 놀러가기 좋다는 장점이 있다는 홍보글. 한 대학 연합동아리 홍보글입니다. 대학생이 쉽게 경험할 수 없는 문화생활을 싼 가격에 할 수 있어 동아리 회원 수는 30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회장을 맡은 카이스트 대학원생 A씨가 재작년 말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A씨는 동아리 모임에 자주 나오는 회원들에게도 마약을 권했습니다. 그리고 액상대마로 시작해 LSD, 케타민, 필로폰 등 더 강한 마약으로 범위를 넓혀갔습니다. 회원들을 마약에 중독시킨 후에는 텔레그램 가상화폐를 통해 웃돈을 붙여 마약을 판매하는 수익 사업을 영위하였습니다. 2023년 한 해에만 1,200만 원 이상의 마약을 매매하였습니다. 서울대, 고려대 등 수도권 13개 대학 학생들이 가담했고 이 중에는 의대, 약대 재입학 준비생과 로스쿨 준비생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고급 호텔과 놀이동산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모여서 마약을 했고 사진까지 남겼습니다. 비행기 기내수화물에 LSD를 몰래 넣어 태국과 제주도에서 함께 투약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다른 마약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담당 검사가 A씨 계좌에 주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의 돈이 들어온 걸 수상하게 여기면서 추가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이들은 마약수사 대응법을 알려주는 텔레그램 채널에 가입해 정보를 얻고 말을 맞추기도 했습니다. 일단 최대한 모른다고 해야 돼. 괜히 뭐 말하다가 저쪽에 모르는 것까지 얘기해서 죄가 더 추가될 수 있으니까 압수를 할 수도 있잖아. 포렌식 안 되게 세팅하는 법이 다 있더라고. 검찰은 현재까지 A씨 등 대학생 14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6명을 재판에 넘기고 나머지는 재활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기소 유예했습니다. 또 A씨의 가상화폐 전자지갑을 동결하고 고급 오피스텔 소유권을 확인하는 등 범죄 수익을 몰수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마약에 손을 댄 동아리 회원들이 더 있는지 확인하고 마약 수사 대응 방법이 공유된 텔레그램 채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자신이 관리하는 은행 현금 자동 인출기에서 수억 원을 훔쳐 달아났던 보안업체 직원이 검거돼 구속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직원이 숨겨둔 돈다발도 찾아냈는데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두컴컴한 밤, 야산에서 경찰관이 삽으로 땅을 팝니다. 손전 등에 의지한 채 연신 흙을 파내니 하얀색 비닐에 쌓인 물체가 나옵니다. 여러 겹으로 포장된 비닐을 뜯어내자 검정 가방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오케이. 가방 안에는 5만 원과 만 원짜리 돈다발이 꽉 차 있습니다. 돈다발이 우수수 떨어질 정도입니다. A씨는 지난달 23일 자신이 관리하는 영등포 소재 시중은행 ATM 6대에서 현금 4억 2천만 원을 훔친 혐의로 검거돼 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강원도 원주로 도주했지만 범행 9일 만에 묻어둔 돈을 찾으러 갔다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A씨는 빚을 갚으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훔친 돈 가운데 8천만 원은 채무 변제와 유흥비로 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보안업체 직원이 야간에 ATM 비상 점검 등을 위해 기기 열쇠를 갖고 있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남은 3억 4천만 원을 회수하고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추가 조사한 뒤 조만간 A씨를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경남 창원의 한 대로에서 하수구가 터져 한때 통행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50분쯤 경남 창원시 마산하포구 해안대로의 한 수입차 전시장 앞에서 하수구가 터졌습니다. 이 사고로 약 3개의 차로 넓이의 물길이 치솟으며 인도와 차도 통행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창원시는 양덕 펌프장과 월영동 예비처리장을 연결하는 하수도관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파악하고 펌프장 가동을 중단해서 사고 발생 30분가량 만에 물길을 잡았습니다. 인천에서 몽골 울란바토르로 향하던 대한항공 항공편이 난기류로 심하게 흔들리면서 일부 승객과 승무원이 다쳤습니다.
대한항공 측은 승객 281명을 태운 KE197편이 어제 오전 9시 40분쯤 중국 텐진 공항 북동쪽 25마일 부근에서 강한 난기류를 맞닥뜨렸다고 밝혔습니다. 약 15초 동안 강한 난기류로 기체가 위아래로 흔들리면서 승객 10여 명과 승무원 4명이 목과 허리 통증을 호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항공은 기내에 비치된 소염 진통제 등을 제공했고 공항 착륙 직후 대기 중인 의료진이 부상자를 진료했다며 모든 승객이 차질 없이 입국 절차를 밟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폭발 화재 여파로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피해가 막심했던 만큼 배상과 보상 절차를 두고도 많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김철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1일 인천 청라동 지하주차장에서 난 불은 꼬박 8시간 20분이 지나서야 꺼졌습니다. 주차된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시작됐지만 피해를 본 차량은 140여 대에 달했고 수백 세대가 단수와 단전 피해를 봤습니다. 지금 이불이며 옷이며 다 까만 분진에 쌓여있고 아무것도 전기, 수도 하나도 안 들어요. 피해가 컸던 만큼 이후 구제 절차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우선 피해 입주민들은 각자 가입한 자동차 보험이나 아파트 단체 화재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거로 전망됩니다. 이후엔 보상을 진행한 보험사가 화재 차주가 가입한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화재 차주 보험사는 다시 차주나 자동차 제조사, 배터리 업체 등의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는데 화재 원인에 따라 각자가 부담하는 배상금 액수가 달라질 전망입니다. 지금 사고의 원인이 밝혀져 있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해당 차량, 이 전기차 자체의 제조사의 결함이 있었다면은 제조사와 이 보험사 간의 어떤 구상 문제가 남을 것이고, 문제는 화재로 차가 모두 타버려 정확한 원인 파악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정확한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이해 관계자들이 법정 다툼에 돌입할 가능성이 큽니다. 국가세 조사 들어가더라도 원인 파악하기 어려울 거예요. 너무 높기 때문에 원인을 다 녹아버리기 때문에 원인 파악이 불가능해요. 보험사 보장 범위를 넘어가는 손해가 발생해 피해를 제대로 구제받지 못했다면 입주민들 역시 집단 소송에 나설 수 있습니다. 유례가 없는 피해에 잘잘못을 따지는 일부터 쉽지 않은 만큼 현실적인 수준의 보상이 주어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후임 후보군이 이번 주 윤곽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는 모레 회의를 열고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을 줄여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할 예정입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심우정 법무부 차관과 임관혁 서울고등검찰청장, 신자용 대검 차장검사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샤넬 재킷 옷값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관련자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 등 김정숙 여사의 해외 순방과 관련한 다른 고발 사건에도 수사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김정숙 여사의 샤넬 재킷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최근 전혜용 전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전 원장을 상대로 김 여사가 2018년 프랑스 순방 당시 입었던 샤넬 한글 재킷을 한국문화원에 전시한 경위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은 당시 김 여사가 입었던 샤넬 한글 재킷을 기증받아 전시했는데 전시된 옷이 김 여사가 순방 때 입었던 옷과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어 정치권을 중심으로 김 여사가 샤넬의 재킷을 반납하지 않은 채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내고 옷을 개인 소장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청와대는 재킷을 바로 반납했다고 밝혔고 샤넬 측도 해당 재킷을 프랑스 본사에 보관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지난해 12월 김 여사가 국고손실 등 혐의로 고발되며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6월 사건을 재배당한 뒤 지난달 1일엔 재킷을 함께 기증받았던 김일한 국립한글박물관장과 직원들을 불러 기증 경위 등을 묻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해서도 지난달 문화체육관광부와 외교부 직원을 2주 간격으로 소환하며 수사 고삐를 쥐고 있습니다. 김 여사의 타지마할 단독 방문 과정에서 예비비 4억여 원이 긴급 편성된 경위, 인도 측과 출장 협의 과정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영부인 시절 청와대 경호관에게 개인 수영 강습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만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전망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을 공언한 가운데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이란을 달래기 위해 막바지 외교전을 벌이고 있지만 이스라엘 공격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란은 이스라엘 보복 공격을 자제해달라는 국제사회의 요청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도 상관없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이 해군 함정을 주변 지역으로 보내 이스라엘 방공 능력이 강화되기 전에 공격을 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당장에라도 공격에 나서게 됩니다. 레바논 헤즈볼라, 예멘 후티 반군, 이라크 민병대 등 대리 세력을 모두 동원할 가능성이 큽니다. ایران هم با هماهنگی جبهه مقاومت اقداماتش انجام خواهد داد به طوری که سعی می‌کنیم که کاری بکنیم که قدرت بازدارندگی رژیم صهیونیستی رو برای اقدامات بعدی از بین ببریم.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 내 공격 목표물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미군도 동시에 공격해 방공 지원 약화를 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응을 지켜보며 공격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스라엘도 강경 입장을 고수하며 경계 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높였습니다. 헤즈볼라와의 전면전에 대비한 시나리오까지 마련했습니다. כל מי שרוצח את אזרחינו, כל מי שפוגע במדינתנו, לא ינקה מאחריות. הוא ישלם מחיר כבד מאוד. 미국과 유럽, 아랍 등 국제사회는 확전 자제 메시지를 보내며 중재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다양한 루트를 통해 이란에 회유책을 던지고 있고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곧 중동 지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란의 보복 공격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곧 전쟁터로 변할지 모를 레바논을 떠나려는 행렬로 베이루트 공항이 크게 분주해졌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이스라엘 보안당국이 이란의 보복 공격에 대비해 고위 지도자 은신용 지하 벙커를 마련했다고 현지 최대 뉴스 사이트 왈라가 보도했습니다. 정보기관 신베트가 예루살렘에 만든 이 벙커에서 총리 등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이란과 전면전이 벌어졌을 때 장시간 안전하게 머물 수 있습니다. 현존하는 무기의 타격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벙커에서 지도자들은 군 지휘와 통제를 할 수 있고 텔아비브에 있는 국방부와도 통신이 가능하다고 왈라는 밝혔습니다. 외국인 가사 관리사 시범 사업에 참여할 필리핀 노동자들이 내일 입국합니다. 교육을 거쳐서 오는 9월 현장에 투입될 예정인데 월 200만 원이 넘는 비용은 서민 가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외국인 가사 관리사가 되기 위해 한국으로 들어오는 필리핀인은 모두 100명입니다. 일단 이들은 4주 동안 한국어와 아이돌법, 가사관리, 성희롱 예방법 등을 교육받습니다. 교육이 끝난 뒤 다음 달부터 각 가정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주된 업무는 아이 돌봄으로 이와 관련 없는 업무는 시킬 수 없습니다. 초반 관심은 높은 편으로 지난 1일 기준으로 모두 422개 가정이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서울에 사는 12살 이하 자녀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가구가 신청 대상입니다. 부모님들의 실질적인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돌봄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문제는 비용입니다. 하루 4시간을 기준으로 월 119만 원, 8시간 기준으로는 238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모든 가구 소득의 가운데를 의미하는 중위소득 기준과 비교해 볼 때 4인 가구 기준 572만 원에 최대 40%를 넘고 3인 가구 471만 원에 절반을 넘는 수준입니다. 게다가 관리사의 인권보호대책, 최저임금 적용 여부 등 논란거리가 많아서 사업 성패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팀원과 위메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강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팀원과 위메프, 큐텐 테크놀로지 사무실 등 3곳에 대해 사흘째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일 이들 법인과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 등 경영진 자택까지 10곳을 압수수색한 뒤에 계속해서 자료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팀원 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서 경찰이 소비자와 입점업주 등으로부터 12건의 고소장과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정산받지 못한 입점업체의 고소 2건, 상품권 관련 6건, 변호사들이 고소한 사기, 횡령, 배임 관련 1건 등 모두 12건을 접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서 필요하다면 검찰과도 협의해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지난달 결제 추정 금액과 이용자 수가 모두 1년 전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앱 리테일 분석 서비스 YG앱 리테일 굿즈는 알리와 테무의 지난달 결제 추정 금액이 3,068억 원으로 1년 전보다 64%, 이용자 수는 1,600만 명으로 236%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통업계에서는 티몬과 위메프가 조달하던 중국산 상품이 알리와 테무로 이동해서 거래액과 이용자가 늘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일 40도에 육박하는 극심한 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비공식 기록으로는 경기도 양평, 옥천면이 39.2도로 가장 높은 기온을 보였고 공식 기록으로는 양산이 36.7도, 서울도 33.7도까지 올라 무척 더웠습니다. 극심한 더위가 밤에도 식지 못하고 열대야로 이어집니다.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가 나타나는 가운데 서울에서는 16일 연속, 특히 강릉은 18일 연속 열대야가 나타나며 최장 열대야 지속 일수 기록을 연일 경신하겠습니다. 또 내일 낮에는 서울 기온이 33도, 광주 34도, 대구 35도까지 오르는 등 심한 더위가 계속되겠고 폭염 속의 소나기도 이어지겠습니다. 오늘도 늦은 밤까지 일부 내륙 지역에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내일도 밤까지 곳곳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소나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기분 좋은 소식 전해드립니다. 배드민턴 세계 랭킹 1위 안세영 선수가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조금 전 끝난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중국의 허빙자오를 게임 스코어 2대 0으로 제압했습니다. 첫 게임을 먼저 내주고 역전승을 거뒀던 8강, 4강과 달리 결승에서는 첫 게임부터 상대를 압도하며 21대 13, 21대 16으로 이겼습니다. 안세영은 1996년 애틀랜타 대회 방수연에 이어서 28년 만에 여자 단식 올림픽 정상에 올랐습니다. 배드민턴 전체로 봐도 2008년 베이징 대회 이용대, 이효정의 혼합 복식 이후 16년 만에 나온 금메달입니다. 파리올림픽 남자 사격 25m 속사 권총에서 조영재 선수가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조영재 선수는 오늘 사토루 사격센터에서 열린 결선에서 합계 25점으로 중국 리웨홍에 이어 2위에 올랐습니다. 우리나라 선수가 올림픽 25m 속사 권총에서 메달을 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파리올림픽 사격에서 우리나라는 금메달 3개와 은메달 3개를 따내며 역대 최고 성적을 달성했습니다. 처음 나선 올림픽에서 빛나는 메달 행진을 마친 여자 사격 선수들이 파리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파리에 와서야 비로소 올림픽을 실감했다는 선수들은 소녀미까지 한껏 뽐내면서 모두를 웃음 짓게 했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금빛 총성을 울린 사격 여제들이 파리의 상징 에펠탑을 찾았습니다. 어깨 동무한 10대 소녀 오예진, 반효진 선수 얼굴엔 그야말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저희 브이로그 찍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환한 얼굴로 카메라 앞에 서서 두 손으로 V를 그려가며 포즈도 취해봅니다. 취재진을 향해 손을 흔드는 여유까지
파리에서 300km나 떨어진 샤투르 슈팅 센터를 벗어난 첫 도심 나들이에 들뜬 기분을 좀처럼 숨기지 못합니다. 파리의 에펠탑까지 보니까 확실히 실감이 나고 너무 좋은 것 같네요. 진짜 예진이의 말대로 시골에 있다가 이렇게 도시로 올라와서 좀 이제야 좀 올림픽 분위기가 나는 것 같다고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이미 반환점을 돌아 이번 주 폐막을 앞둔 파리올림픽. 메달로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격 선수들이 홀가분하게 올림픽 분위기를 만끽해봅니다. 부드러운 고기를 좀 맛보고 싶다. 이 파리가 미식의 나라잖아요. 근데 저는 아직 못 느껴봤다. 그런 점에서는. 저는 저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한테 이제 주고 싶은데 여기가 물가도 너무 비싸고 그래서 노력해보겠습니다. 생애 처음 나선 올림픽에서 겁없이 메달까지 건 선수들은 소소한 즐거움을 느끼며 4년 뒤 꿈의 무대도 기약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대한민국 양궁이 전 종목 석권이라는 눈부신 결과를 얻은 배경에는 대한양궁협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습니다. 현지에서 취재진을 만난 정 회장은 선수들이 꿈을 이룬 게 제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일단 우리 선수들께 제일 고맙습니다. 선수들이 본인들이 꿈꾸는 걸 이뤄서 그게 기량을 많이 살렸고 그 선수들이 모든 걸 이뤘다는 게 제일 기쁩니다. 전 종목 석권이나 금메달 수를 목표로 한 게 아니고 선수들이 본인들이 노력한 만큼 또 그 이상으로 잘하도록 우리 협회에서 도와서 잘 하려고 하는데 선수들이 그거보다 훨씬 더 잘해가지고 메달 수가 늘어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별 정체성 논란에 시달리고 있는 알제리의 여자 복싱 이만에 칼리프 선수가 자신의 성별을 둘러싼 오해는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다며 선수를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칼리프는 이런 괴롭힘이 선수의 마음을 망가뜨리고 사람들을 분열시킨다며 공격을 멈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자신은 소셜미디어를 보지 않지만 이런 논란은 솔직히 견디기 힘들고 자신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네, 앞서 속보로 전해드렸죠.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가 28년 만에 여자 단식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안세영 선수는 중국의 허빙자오의 추격을 허용하지 않으며 2대 0으로 게임을 마쳤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염혜원 기자. 네, 염혜원입니다. 네, 안세영 선수 상대에게 한 게임도 내주지 않았군요. 네, 그렇습니다. 안세영은 조금 전 끝난 여자 배드민턴 단식 경기에서 게임 스코어 2대 0으로 중국의 허빙자오를 꺾었습니다. 역대 전적에서 8승 5패로 안세영이 우세했고 올림픽에서도 이변은 없었습니다. 안세영은 앞서 열린 8강과 4강에서는 모두 첫 게임을 내주고 시작했지만 결승전은 달랐습니다. 첫 게임 초반 두 선수는 엎치락뒤치락하며 팽팽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중반 이후부터는 안세영이 확실한 승기를 잡았습니다. 고질적인 무릎 부상에도 몸을 아끼지 않고 명품 수비를 선보였고요. 특히 상대 선수를 좌우로 흔들어 놓는 드롭샷 이후 강하게 꽂아 넣는 공격이 일품이었습니다. 첫 게임은 21대 13으로 안세영의 승리. 하지만 올림픽 결승전답게 두 번째 게임도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초반에 앞서 나가다가 게임 중반 동점을 허용했던 안세영은 이후 끈질긴 랠리를 이어가며 상대의 공격 범실을 유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번째 게임도 21대 16으로 승리하며 50분 만에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안세영 선수는 결승전 승리 뒤 특유의 포효하는 세리머니로 금메달을 자축했습니다. 이번 금메달은 지난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이후 28년 만에 나온 여자 단식 메달입니다. 배드민턴 전 종목에서 따져보더라도 2008년 베이징 올림픽 혼합복식 이용대 이효정 이후 16년 만입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부에서 YTN 염혜원입니다.
온열 질환 추정 사망자가 14명이나 나오자 정부가 전국에 폭염 현장관리관을 처음으로 파견해 상황을 긴급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온열 질환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증상별 대처법을 미리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불볕더위에 온열 질환자가 급증하면서 전국이 그야말로 초비상입니다. 올해 응급실을 찾은 온열 질환자는 1,690명으로 이 가운데 사망자가 14명이나 나왔습니다. 특히 주말 사이 사망자가 급격하게 늘었는데 이에 정부는 전국 17개 시도에 현장 상황 관리관을 파견해 대처 상황을 긴급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2018년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분류, 관리한 이후 첫 파견입니다. 폭염이 사람 목숨까지 위협하면서 온열 질환 종류와 대처법을 미리 알아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선 가장 위험한 건 열사병입니다.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올라 피부가 뜨겁고 땀이 나지 않아 피부가 건조해지며 심한 경우 의식을 잃는 경우까지 발생합니다. 열사병은 다발성 장기 손상 등의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고 치사율도 높아 주위에서 119에 곧바로 신고하고 몸을 빠르게 식혀줘야 합니다. 이때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물이나 음료를 마시도록 해선 안 됩니다. 의식이 있어야 물을 꿀꺽하면서 삼키면서 기도를 안 들어가는데 의식이 없으면 또 기도로도 다 흘러들어갈 수가 있고 폐에 물이 들어가면 그 자체가 호흡 부전을 일으키기 때문에 환자가 더 나빠질 수가 있죠.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은 열사병과 달리 땀이 많이 나고 창백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이온 음료를 마시는 것이 중요한데 증상이 1시간 이상 이어지면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열 경련은 강도 높은 운동, 노동으로 우리 몸에 염분이나 칼륨 등이 부족해져 근육 경련이 나타나는 걸 말하는데 환자가 평소에 저염식 식이요법을 했거나 심장질환 등의 기저질환이 있다면 바로 응급실로 이송해야 합니다. 발이나 발목 등이 붓는 열 부종이 나타난다면 부종이 발생한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하고 누워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이나 고혈압과 심장병 등 만성 질환자는 온열 질환에 취약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관심을 두고 증상을 살펴 대처해야 합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찜통더위가 연일 계속되면서 물 사용량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경북 청도 일부 지역은 생산량이 모자라 이틀 넘게 물 공급이 끊겼는데요. 주민들은 찌는 듯한 더위에 씻기는커녕 화장실도 제대로 못 쓰고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화장실 수도꼭지를 틀어봐도 물 한 방울 나오지 않습니다. 부엌에도 설거지 못한 그릇이 잔뜩 쌓였습니다. 지난 4일 청도군 4개면 지역 천여 가구의 수도 공급이 끊어졌습니다. 농번기에 농사일도 하고 아침에 잠시 와가지고 세수를 하든지 양치를 하든지 샤워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심지어 남자들은 계곡으로 간다든지 안 그러면 지하수 있는 집으로 가지고 샤워를 하고. 정수장에서 생산하는 수돗물 양이 사용량을 따라잡지 못해 벌어진 일입니다. 수돗물을 임시 저장하는 배수지도 이미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정수장이 수돗물 생산량을 최대치인 130%까지 늘렸지만 역부족입니다. 청도군은 단수 지역 주민에게 2리터들이 물병을 나눠주고 급수차를 동원해 마을 물탱크를 채우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물 공급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경우 며칠간 마을별로 단수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특히 고지대 사는 사람들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농력 치고 난 뒤에 몸을 씻을 데가 없어요. 그다음에 화장실 문제, 그다음에 식사, 살도 씻고 이래 음식을 씻어야 되는데 그 물이 없으니까 상당히 불편하죠. 이번 폭염이 열흘 가까이 이어질 것으로 예보된 만큼 주민 불편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도군은 물을 많이 쓰는 숙박시설과 축사 등을 중심으로 물 사용량을 줄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경기 일부 지역 기온이 40도에 육박하며 극한 폭염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이렇게 더위가 심해진 이유는 마치 이불을 덮은 듯 두 개의 고기압이 한반도를 덮쳤기 때문인데요. 기상청은 앞으로 입추를 지나 말복 무렵까지 열흘 이상 폭염이 더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5년 만에 나타난 40이라는 숫자.
원인은 이중 고기압입니다. 보통 장마가 물러간 한반도 상공은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차지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위인 대기 상층에 건조하고 뜨거운 티베트 고기압까지 덮쳤습니다. 두꺼운 이불 2개를 덮은 셈입니다. 역대급 더위를 기록한 1994년과 2018년에도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지금 불을 떼고 있는데 햇빛에 의해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불을 덮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기가 더 더워지죠. 네. 거기에다가 또 하나 또 솜잎으로 덮은 게 이제 티베트 고기압인데, 그래서 그런 어떤 그 고기압이 커플링 됐다고, 이렇게 겹쳐졌다 이렇게 말하는데, 경기 지역은 이틀째 40도에 육박하는 극한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양평 옥천면 기온이 39도를 넘었고 5년 만에 40도를 기록한 경기 여주 점동면도 38.4도를 기록했습니다. 공식 기온도 양산 36.7도, 정선 36.4도, 대구 36도, 전주 33.9도, 서울은 33.7도까지 올랐습니다. 기상청은 이 같은 폭염이 다음 주까지 열흘 이상 더 지속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입추와 말복을 지나 광복절 즈음까지 더위가 이어질 가능성이 큰 셈입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최고 체감온도 35도 내외의 매우 무더운 날씨와 열대야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니 온열 질환 등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올여름 더위의 특징은 습도가 매우 높은 찜통더위라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최악의 폭염을 기록한 2018년보다 더 뜨거운 여름으로 기록되진 않을 수 있지만 밤이 돼도 더위가 여전한 열대야 기록은 이미 새로 쓰고 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전국적으로 한증막 더위가 기승인 가운데 내륙 곳곳에서는 물폭탄급 강한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오후 한때 전남 무안군 운남면에는 시간당 강수량이 102mm가 기록되면서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고 충남 당진시 신평면에도 1시간에 72mm의 강한 소나기가 관측됐습니다. 그 밖에도 호남, 영남을 중심으로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모레가 벌써 가을에 접어든다는 절기 입추지만 전국을 달구는 무더위는 가실 기미가 보이질 않죠. 역대급 폭염에 맞서는 시민들의 모습을 김희영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선글라스에 양산까지 뜨거운 햇살을 피하려 단단히 준비했지만 부채질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목에 건 수건도 금세 젖었습니다. 너무 덥고 습하고 좀 더위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출근할 때 시원한 거 좀 많이 먹고 들고 다니면서 분수를 온몸으로 맞으며 더위를 식히는 아이들. 첨벙 시원한 수영장물에도 과감하게 뛰어듭니다. 요즘 35도까지 올라가니까 집에서 에어컨만 틀고 자요. 갑자기 물이 시원하게 있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사실 오는 길이 너무 더워서 그냥 여기 들어와서 바로 빠져버리고 싶다 생각했는데 막상 들어와서 너무 행복하고. 파란색 수영장에서 헤엄치는 모습은 보기만 해도 시원합니다. 서 있기만 해도 땀이 줄줄 흐를 정도로 푹푹 찌고 무더운 날씨지만 이렇게 발이라도 물에 담그니 조금은 숨통이 트이는 기분입니다. 선선한 나무 그늘 밑 계곡에서 차가운 물에 발도 담그고 튜브도 타고 아예 물속에 자리를 잡기도 합니다. 주인을 따라 나온 강아지도 피서를 즐기는 숲속에서 과일 한 입 베어무니 도심에서 느꼈던 무더위는 딴 세상 얘기처럼 느껴집니다. 이번에 직장 동료들이랑 워크숍을 왔는데 여기 그늘도 많고 물도 너무 시원해가지고 너무 즐겁게 재밌게 잘 놀고 있습니다. 네, 저희 수박도 챙겼습니다. 와! 무더위를 피해 해외로 떠나는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공항에는 체크인 대기줄이 길게 늘어섰지만 여행길의 설렘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작년보다 훨씬 사람이 많아져서 이렇게 북적대는 인천공항 오랜만인 것 같아서 휴가 느낌이 나서 좋았습니다. 역대급 무더위 속에 시민들의 슬기로운 피서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YTN 김이영입니다. 경남 창원시에서 도로 및 하수관이 터져 한때 도로가 통제됐습니다. 하수도관 공기 밸브에 문제가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임형준 기자입니다.
배나 도로 한쪽에서 물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습니다. 4개 차로 가운데 3개 차로를 뒤덮을 정도로 물살이 거셉니다. 지나던 차들은 물기둥 옆으로 아슬아슬 피해갑니다. 물은 다름 아닌 하수도관에서 터져나온 오수. 펌프장과 예비 처리장을 연결하는 하수도관에 문제가 생긴 건 오후 2시 50분쯤. 30분가량 도로로 쏟아져 나오고 펌프장 가동을 멈춘 뒤에야 물길이 잦아들었습니다. 하수도관 물이 넘친 도로입니다. 노면은 조금 전까지 비가 온 것처럼 젖어 있고 곳곳에서 나는 역한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인명피해나 차량 침수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수도관 안에 찬 공기를 밖으로 빼내는 공기 밸브가 파손된 게 원인이었습니다. 에어 밸브, 맨홀 안에서 그 공기가 만들어질 때 빼내는 그 밸브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걸로 일단 그 보고를 받았습니다. 창원시는 공기 밸브가 파손된 원인이 무엇인지 조사하고 복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YTN 김영준입니다. 뉴스플러스 오늘의 경제픽입니다. 팀원 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특히 여행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와 여행사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까지 확정된 미정산 집계 금액 2,300억 원 가운데 여행업계 피해만 1,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여행업계는 올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팀원과 위메프가 여행 프로모션을 쏟아내면서 피해가 커졌다고 토로했습니다. 여행 상품은 다른 상품들에 비해서 상품 단가가 높습니다. 패키지 여행 상품은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가족 단위로 1,000만 원이 넘는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여행 출발 시점에 따라 여행사 정산이 늦어진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비자가 5월에 8월 여행 상품을 결제하면 티몬이나 위메프 같은 온라인 플랫폼은 돈을 가지고 있다가 소비자가 여행을 떠난 뒤에 여행사에 정산합니다. 최장 4-5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행업계는 티몬과 위메프가 판매 대금을 더 오래 가지고 있으려고 여행 상품을 적극적으로 판매했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고가 여행 상품을 결제한 소비자는 애가 탈 텐데요. 티몬 위메프에서 제품을 구매한 일부 소비자에 대한 환불은 이루어진 반면에 여행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환불 절차는 멈추어선 상태입니다. 여행사와 일부 피지사가 환불의 책임 소재를 놓고 대립하면서 법리 검토가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즉각 취소하라. 폭염 속에서도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릴레이 우산 시위는 이어졌습니다. 일부 피지사와 여행사가 책임 소재를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여행 상품에 대한 환불이 중단되자 소비자들은 분노했습니다. 가족여행을 준비했던 사람들은 바보입니까? 팀원이나 카드사, 피지사들이 서로 싸워야지 왜 고객들이 이렇게 싸워야 됩니까? 왜 피지사 가서, 왜 팀원에 가서 이렇게 소리를 질러야 됩니까? 물품이나 서비스 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지사가 환불 요구를 따라야 하는 여신 전문 금융업법에 따라 제품 구매자는 환불을 받고 있지만 여행 상품의 경우는 다릅니다. 피지사는 소비자가 여행을 확정해 정보가 여행사로 넘어가는 순간 구매가 완료된 것이라면서 환불 책임이 없다고 보고 법리 검토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여행업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팔 때 굉장히 우리가 미리 사전에 상품을 구입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뭐 4개월, 6개월 전에 미리 이제 좀 좋은 가격으로 나왔을 때 계획을 세워서 상품을 구입하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정산이 굉장히 늦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하지만 여행사는 소비자가 여행을 떠나지 않았다면 구매가 완료된 것이 아니고 피지사의 책임이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결제 시기와 여행 출발 시기가 차이 나기 때문인데 여행사는 임박한 여행은 다시 결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기네가 다시 계약을 맺자고 하고 있어요. 여행사도 피해되는 거 알지만 결국 여행사가 지금 하는 행위는 이거는 여행사가 자기네 피해를 고객에게 지금 전가하고 떠넘기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관련 업계의 책임 떠넘기기 속에 환불 절차가 중단되면서 여행을 떠나야 하는 소비자들의 속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이번 달 전국에서 2만여 가구 아파트가 분양에 나서는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서울 강남권에서 재건축 아파트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릴 전망입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전국에서 이달 중 분양을 계획 중인 아파트는 26개 단지 모두 22,861가구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 분양 물량과 비교해서 49% 증가한 규모로 이 가운데 일반 분양 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2% 늘어난 16,692가구입니다. 서울의 경우 강남권에서 분양이 잇따를 예정인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로 분양가가 시세보다 싸기 때문에 청약 경쟁은 치열할 전망입니다. 파업에 돌입한 지 25일 만에 현업에 복귀한 전국 삼성전자 노조가 삼성전자 1노조와 흡수 통합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삼성전자 노조는 삼성전자에서 최대 규모 노조이자 4노조에서 1노조가 됐습니다. 사무직 노조 조합원은 10명 미만으로 몸집을 키우는 효과는 크지 않지만 추후 대표 교섭 노조 지위를 확보할 때 최대 규모 노조로서 상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전국 삼성전자 노조의 이 같은 행보는 삼성전자의 파업을 쟁점화하는 동시에 대표 교섭 노조 지위를 유지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인천에 있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 벤츠코리아 측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벤츠코리아는 공식 입장을 통해 해당 아파트와 피해 지역 주민 등에게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번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당국에 협조해서 사고에 대한 근본 원인이 파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공포로 변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폭락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8.77% 떨어진 2,441.55로 마감했습니다. 하락폭으로 보면 234포인트 넘게 빠지면서 역대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주가 폭락으로 코스피 시가총액은 192조 원이 날아가 역대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코스닥은 무려 11.3% 미끄러지면서 691.28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처럼 미국발 경기 침체 공포감이 불러온 우리 증시의 폭락 사태가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엔고 현상에 그동안 해외로 빠져나갔던 자금이 일본으로 회귀하는 엔캐리 청산까지 가속화되고 있어 우리 증시 바닥을 확인했다고 하기에는 이르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류한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 월요일 하루 동안 외국인 순매도 규모는 1조 5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미국발 경기 침체 공포감과 미국 기술주의 거품 논란에 외국인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투매에 나섰습니다. 시장에선 외국인이 당장 코스피 시장에 돌아오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번 급락을 이끈 요인이 미국 경기 그리고 미국 고용 시장에 대한 우려였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한 2, 3개월 정도는 확인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확인 과정을 거치는 기간 동안 급락이 아니더라도 추가적인 약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더욱이 엔저 현상 때 해외로 빠져나갔던 투자금이 갑작스런 엔고 현상 때문에 일본으로 회귀하는 엔캐리 청산까지 가속화되고 있어 세계 증시의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직접적인 충격을 받겠지만 우리 증시도 간접적인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증권사 조사에 따르면 과거 엔캐리 청산이 발생했을 때 전후로 해서 우리 코스피의 고점 대비 저점 차이가 많게는 마이너스 50.3%, 적게는 마이너스 10.6%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산 게 일단 한 20조가 넘거든요, 올해만. 근데 이제 어쨌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이루어지면 자산이 일부 빠져나갈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증시의 공포감이 엄습하며 채권 등 안전자산에 돈이 쏠리며 국고채 금리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다음 달에 발표될 미국의 8월 고용지표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미국 증시는 물론 우리 증시의 향방도 결정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미국 경기 침체 우려로 일본 증시의 대표 주가 지수인 니케이 지수도 장중 한때 4,700포인트 넘게 폭락하는 등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 같은 하락폭은 지난 1987년 10월 3,836포인트 떨어진 블랙 먼데이를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도쿄에서 김세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니케이 지수의 하락세는 좀처럼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장중 한때 전 거래일 종가 35,909보다 13% 폭락한 4,700포인트 넘게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전 거래일보다 12.4%, 4,451포인트 급락한 31,458로 장을 마쳤습니다. 3,836포인트 떨어졌던 1987년 10월 20일 블랙 먼데이를 뛰어넘는 최대 하락폭입니다. 니케이 지수는 지난 7월 42,224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한 달 만에 지난해 연말 종가인 33,464를 훨씬 밑돈 겁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로 투자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기관 개인 투자자 등이 일제히 매도로 돌아선 때문으로 보입니다. パニック売り的なところはある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アメリカの景気懸念とプラス、日本の金利利上げが、上田さんが予想以上に、特にインタビューでですね、ホーキッシュなトーンが出たと。 일본 정부는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대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政府としては引き続き緊張感を持って市場の動向を注視するとともに経済財政運営に万全を期してまいりたいと考えております。 엔달러 환율도 엔화 강세로 7개월 만에 최고치인 141엔대를 기록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기업의 실적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며 수출 관련 기업의 주가가 떨어진 것 역시 증시 하락에 영향을 주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일본 종합주가지수인 토픽스도 12.2%까지 하락해 오사카 증권거래소가 서킷 브레이커를 발동했습니다. 이어 니케이 주가 선물 거래에 대한 서킷 브레이커도 2016년 6월 이후 처음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체감 경기 하락과 함께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 등으로 일본 증시를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불안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에도 세계 최대 석유 소비국인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되면서 국제유가가 8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현지 시간 5일 브렌트유 선물은 전 거래일보다 0.1% 하락한 배럴당 76.77달러를 기록했고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은 0.2% 하락한 배럴당 73.39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선제적 공격을 검토할 수 있다고 채널 12 방송 등 이스라엘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스라엘군 참모총장과 모사드 국장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억제적 수단으로서 이란을 선제 타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안보 분야 고위 관리들은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는 명백한 정보가 확인된 경우에만 선제 타격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에 최대한의 타격을 주기 위해 수도 텔아비브의 군시설뿐 아니라 미국 군대와 지중해 가스 유전까지 포함하는 입체적인 공격 계획을 세웠을 거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 ISW는 이란의 공습은 지난 4월 이스라엘 공습보다 대규모가 될 거라며 이 같은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요즘 밤마다 더위로 잠 못 이루는 분들 많으시죠? 이제는 열대야가 일상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서울에는 15일째, 강릉에는 17일째 열대야가 연속해서 나타났고요. 특히 강릉에서는 관측일에 가장 길게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사이 최장 기간 기록이 한 번 더 깨질 것으로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밤사이 서울 최저기온이 28도, 강릉은 27도에 머물겠고요. 그 밖에 다른 지역에서도 밤더위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33도, 대구 35도로 역시 오늘만큼 푹푹 찌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또 대부분 지역에서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내리는 양은 최고 40에서 60mm가 되겠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에는 시간당 최고 50mm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쏟아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시설물 관리와 교통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대야와 무더위는 다음 주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네, 이렇게 계속되는 폭염 속에 온열 질환의 비상이 걸렸는데요.
이와 함께 심혈관 질환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체온을 낮추기 위해서 심장이 더 활발히 활동을 하면서 과로로 인한 심혈관 질환이 발생하거나 또 악화할 수 있습니다. 또 탈수로 인해서 혈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요. 땀을 많이 흘렸을 때 혈압약을 복용하면 혈압이 과도하게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실내에서 1시간 정도 휴식을 취한 후에 복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노약자분들은 한낮에 외출을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수시로 수분을 섭취하고 또 장시간 바깥 활동을 할 때는 틈틈이 그늘에서 휴식도 취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캔버스의 고은재, 김수현이었습니다. 뉴스 플러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